아니, 한국 같은 이름도 없는 국가를 간다고요? 일본을 제외한다면 아시아 국가들은 전부 방문할 가치도 없는 곳일 뿐이에요. 여기 프랑스 최고 엘리트 학생들이 한국으로의 수학여행을 극구 반대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프랑스 정부의 정책 때문에 등 떠밀려 한국에 가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기대 없이 한국에 도착한 이들은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경악을 금치 못할 경험을 하게 되고 인생의 가치관 자체가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한국에서 대체 어떤 경험을 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앙투안 램버트이며 20년 넘게 교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프랑스의 미래 리더를 키우는데 자부심을 갖고 있고 리옹의 한 사립학교에서 교직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그리고 최근에는 정말 놀라운 이벤트가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해외로의 수학여행이었죠. 소수의 인원으로만 구성된 저희 사립학교는 매년 해외로 아이들과 수학여행을 떠나며 글로벌 리더로서의 역량과 자신감을 키우곤 하거든요. 학생들에게 일본은 네온도쿄, 고속열차, 사무라이 역사, 아시아의 미래 등 모든 것을 의미했습니다. 학생들은 매일 일본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시부야의 거대한 건널목 앞에서 이미 인스타그램 사진을 상상하기도 했죠. 부모님들도 일본이 안정과 질서의 명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찬성했습니다. 저 역시 자신있게 일본행에 대한 찬성의 목소리를 냈어요. 기술과 전통이 절정에 이르는 곳을 보고 싶다면 일본이 제격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일본행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있을 무렵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엄청난 폭염이 닥쳤거든요. 프랑스 및 유럽뿐만 아니라 일본까지 40도가 넘는 기온, 거리에서 기절한 노인, 응급수요가 넘쳐나는 등 일본은 그야말로 더위를 제대로 대비하지 못해 완전히 붕괴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프랑스 측은 전국의 일본에 대한 수학여행을 전면 취소 조치를 하는 지경에 이르렀고 아이들이 그토록 권하던 일본행은 좌절되고 말았어요. 당연히 아이들은 죽을 상을 했고 학부모들은 하루빨리 대안을 찾아내라며 압박을 해오더군요. 그때 대안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한국이었죠. 학교 측은 서울도 일본과 같은 더위에 직면해 있지만 그들의 인프라는 이를 관리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지하 쇼핑몰, 냉각된 지하철역, 그늘진 산책로, 스마트 버스 정류장 등 극한의 온도에서도 사람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죠. 한국의 이번 더위로 인한 응급사고는 전 세계에서 압도적인 최저 수준을 보이고 있다는 것만 봐도 한국의 강점이 여실히 드러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더군요. 서류상으로는 논리적으로 들렸지만 한국은 학생들에게 영감을 주지는 못했어요. 그들에게 한국은 일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서울을 꿈꿔본 적이 없었습니다. 특히나 학교 측이 준비한 여름에 김치찌개를 먹는 한국인들의 모습을 본 아이들은 그야말로 기겁을 하며 정신 나간 사람들이 사는 국가에 대체 왜 가야 하냐며 울분을 터뜨리기도 했어요. 일본은 비싸서 그런 건가요? 돈을 절약하기 위해 한국을 선택한 거냐고요? 돈이라면 충분해요. 여긴 사립학교고 애초에 돈이 없는 학생들이 오는 학교가 아니라고요. 인정하겠습니다. 저는 아이들의 감정을 일부 공유했어요. 네, 빠른 인터넷, 떠오르는 산업, 유럽 스트리밍 플랫폼을 정복한 드라마에 대해 들었습니다. 하지만 수학여행에 적합한 국가일까요? 일본만큼 역사와 문화가 깊을까요? 제 본능은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한국만이 수학여행을 떠날 수 있는 유일한 옵션이었습니다. 폭염으로 인해 모든 국가들이 괴멸 직전에 이르렀고 프랑스 측은 안전 문제 등을 이유로 해외로의 수학여행에 대한 상당한 제한을 걸었거든요. 오직 한국만이 그 기준에 통과하는 안전한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마지못해 한국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학생들 모두가 반발했죠. 한국에 갈 바엔 차라리 집에 있고 싶어요. 한국이 요즘 잘 나가는 국가인 건 알겠는데 그래도 저희는 일본에 가고 싶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프랑스 정부의 명령이었으니까요. 그렇게 비행기 탑승을 준비하면서 저희 모두는 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설렘이 아니라 체념을 품고 있었어요. 제 교사 역사상 가장 기대가 안 되는 수학여행이었고 그렇게 저는 비행기 안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나 비행기 바퀴가 인천국제공항 활주로에 닿는 순간 저는 이미 뭔가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숱한 비행 경험이 있지만 이번 비행은 단연코 특별했거든요. 비행기가 조종사뿐만 아니라 지상에서 속삭이는 보이지 않는 정밀 시스템 네트워크에 의해 착륙 자체가 예상보다 훨씬 원활하게 이루어졌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인천은 전 세계 최초로 인공위성을 이용한 내비게이션과 바람과
활주로 조건에 따라 실시간으로 착륙을 조정하는 인공지능 관리 컨트롤 타워를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러므로 착륙이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안전한 건 너무도 당연한 일이었죠. 제 자랑스러운 조국인 프랑스는 여전히 조종사가 공항을 30분 동안 선회하면서 연료를 낭비하는 낡은 레이더 시스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만큼은 고도로 발전된 기술력을 통해 착륙은 마치 레일 위에서 미끄러져 제자리로 들어가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효율적이고 조용했죠. 너무나도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제 학생들은 긴 비행으로 인해 너무 졸려서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그저 장례식장으로 가는 것처럼 발을 질질 끌 뿐이었거든요. 선생님, 한 학생이 속삭였습니다. 여기는 도쿄가 아니에요. 그의 말투에는 비디오 게임 콘솔을 빼앗긴 실망한 10대의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거의 공감할 뻔했습니다. 저희는 모두 상황의 인질이었거든요. 하지만 저희는 본격적으로 인천공항에 들어가자마자 그대로 경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거의 냉소적인 연설을 준비했습니다. 얘들아, 여긴 한국이야. 일본이 아니지. 그러니 끝없는 대기열을 잠자코 기다리고 수화물 분실이 되더라도 너무 놀라지 마. 에어컨은 꿈도 꾸지 말고 말이야.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게 바로 프랑스 공항의 현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프랑스라는 국가의 환상을 갖곤 하지만 저희는 거의 개발도상국 수준의 인프라만을 선보일 뿐이거든요. 그래서 프랑스 사람들이 가장 즐겨하는 건 바로 기준을 낮추는 것입니다. 그래야 평범함이 성공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한국의 공항은 그러한 프랑스의 한심한 모습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인천공항 터미널에 들어서자 이건 공항이 아닌 것 같은 느낌마저 들었거든요. 공기가 너무 시원해서 지금의 온난화로 인한 전 세계적인 이상기후가 애초부터 없던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했습니다. 유럽의 전력 인프라는 매우 구식의 형편이 없어서 이러한 공항 같은 국가 필수시설에 마저 에어컨을 전혀 가동하지 못하고 있지만 한국은 그런 유럽을 완전히 개발도상국으로 만들어버리는 전력 인프라 수준을 갖고 있는지 공항은 놀랄 만큼 시원했어요. 심지어 스크린은 프랑스어, 영어, 한국어, 심지어 이름조차 말할 수 없는 생소한 언어까지 지원해주며 저희를 완벽하게 안내해 주었는데요. 저는 이렇듯 기술적으로 완벽하게 준비된 한국의 모습에 당황감을 느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소름 돋는 점은 따로 있었어요. 그건 바로 입국 절차였습니다. 프랑스 공항처럼 뱀처럼 긴 줄이 감겨있는 대신 세련된 키오스크가 줄지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권을 넣고 손가락에 지문 인식을 하면 몇 초 만에 기계가 방대한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신원을 확인했거든요. 카메라는 미묘한 스트레스 지표를 감지할 수 있을 정도로 고도화된 AI 인식으로 얼굴을 스캔했고 학생 중 한 명이 기계가 제 얼굴을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떡하죠? 라고 농담을 했을 때쯤이면 이미 환영한다는 화면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곳 인천공항의 입국 심사줄은 3초 만에 줄어들 수 있던 거였습니다. 한국의 이러한 압도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입국 절차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샤를 드골 공항의 시스템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실소를 터뜨릴 뿐이었어요. 그곳에서는 입국 심사 직원들이 중세 서기관의 속도로 여권에 도장을 찍고 있는데 저는 한 번은 이곳에서 90분 동안 기다린 적도 있어요. 그의 입국 도장에 잉크가 떨어져 모두를 기다리게 했던 것이죠. 책임감 없는 프랑스 직원은 승객들이 집단적으로 줄을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 잉크를 찾아온다는 핑계로 90분 동안 사라졌다가 담배 냄새를 잔뜩 풍기고 다시 돌아올 뿐이었죠. 그러한 제 조국에서의 기억에 비하면 한국의 시스템은 거의 기적적으로 느껴졌어요. 어떻게 그렇게 효율적일 수가 있을까요? 한국은 하품도 잉크도 필요 없는 인공지능 입국심사 직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감탄도 잠시 이내 충격적인 사건이 터지고 말았어요. 바로 일본을 너무 좋아한 나머지 한국에 도착하기도 전부터 한국을 억지로 비하하며 까내리던 오드리는 입국심사 자체를 거부하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해오기 시작했거든요. 선생님, 한국이 우리의 얼굴을 훔치고 있어요. 저는 생체인식 메커니즘을 설명하려고 했지만 과학보다 공황이 더 빨리 퍼졌습니다. 이걸 대체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그때 한 한국인 공항 직원이 엿듣고 흠잡을 데 없는 영어로 놀라운 말을 해오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시스템은 입국이 승인되는 동시에 승객에 대한 정보가 자동으로 파기되는 기술력을 갖추고 있어요. 그러니 개인정보 문제는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는 불어를 알아듣고 설명을 건네오는 그에게 거의 경악을 하며 어떻게 이렇게 능숙한 불어 실력을 갖고 있을 수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그는 더욱 놀라운 말을 해올 뿐이더군요. 저는 불어를 못합니다. 영어밖에 못하죠. 하지만 제가 착용한 한국의 자체 기술력으로 개발한 AI 이어폰은 당신의 불어를 자동으로 한국어로 번역해주고 있어요. 그러니 당신이 불어로 말하든 영어로 말하든 아프리카의 스와힐리어로 말하든 저는 AI 자동 번역 이어폰을 통해 완벽하게 알아듣고 당신에게 영어로 대답하는 겁니다. 저는 그저 할 말을 잃을 뿐이었습니다. 도대체 아무것도 없을 줄 알았던 한국은 얼마큼이나 프랑스보다 앞서 있는 상태란 말인가요? 하지만 충격은 계속되었습니다. 저희는 1분 만에 입국 심사를 통과했는데 1시간은 기다려야 할 거라고 생각했던 저희의 짐은 저희가 그렇게나 빨리 입국에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저희보다 먼저 도착한 상태였거든요. 이건 말도 안 됐어요. 프랑스에서는 수화물 컨베이어가 대기의 무덤으로 최소 1시간 이상의 지연은 물론 분실도 너무나도 작거든요. 그러나 여기 한국에서만큼은 컨베이어 벨트가 수학적 정확성을 가지고 움직였습니다. 마치 시스템이 승객이 빠져나가는 순서를 정확히 알고 그에 맞춰 짐을 정리한 것 같았죠. 제 학생 중 한 명이 선생님, 한국이 여행 가방에 몰래 GPS를 넣어둔 것은 아닐까요? 라고 중얼거렸는데 저는 순간 그녀의 말이 맞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알고 보니 한국의 화물칸의 각 컨테이너는 RFID 칩으로 추적되어 시스템이 최적의 순서로 하역할 수 있게끔 미리 시스템화 해둔 상태였다고 하더군요. 그 순간 웃음이 터질 뻔했어요. 프랑스에서는 분실이 너무 잦은 나머지 캐리어를 되찾기 위해 몇 시간을 꼬박 기다려도 되찾기만 하면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데 한국은 애초에 차원이 다른 기술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니요. 그러나 저는 이러한 한국의 선진적인 모습에 감탄을 하고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을 통솔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았고 또다시 위기가 닥치고 말았거든요. 바로 피에르가 자신의 여행 가방이 사라졌다고 주장하며 울부짖었기 때문인데요. 그는 개발도상국 한국의 무능에 대한 비난을 중얼거리며 난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정말로 모든 학생들의 짐이 나왔는데 피에르의 짐만 나오지 않았기에 어쩌면 피에르의 여행 가방은 분실이 된 게 분명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한국인 공항 직원이 저희를 도와주러 다가왔고 이내 자초지종을 듣더니 곧바로 충격적인 상황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피에르의 정보를 확인 후 리더기를 몇 번 스캔하더니 놀라운 말을 해왔거든요. 당신의 짐은 지금 도착하고 있는 6번 벨트에 있습니다. 기다리세요. 몇 초 후 피에르의 여행 가방이 태그된 채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그랬습니다. 한국 공항에서 짐은 최적의 순서대로 나오고 있었는데 피에르는 급하게 화장실에 가느라 다른 아이들보다 매우 늦게 짐을 실었거든요. 그러니 다른 아이들보다 짐이 훨씬 늦게 나왔던 것입니다. 다른 학생들은 그런 피에르를 보고 얼간이라며 비웃음을 터뜨렸어요. 그리고 피에르는 세계에서 가장 선진적인 국가를 과소평가한 대가를 톡톡히 치를 뿐이었죠. 그렇게 저희는 공항 로비에 도착했습니다. 놀랍게도 무료 공항 와이파이가 감지되더군요. 저는 본능적으로 무료 와이파이를 사용하기 위해 손가락을 뻗었지만 보안 전문가가 꾸민 학생 줄리앙은 연결하지 마세요. 해커의 함정입니다. 라고 쇳소리를 내더군요. 일리가 있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이러한 무료 와이파이 따위는 절대로 찾아볼 수 없거든요. 당연하죠. 데이터도 제대로 안 터지는 게 바로 프랑스인데 무료 와이파이를 구현해 둘 기술력이나 경제적 여건이 뒷받침될 리가 없었어요. 그러나 자신은 프랑스인이라고 밝힌 한 남성은 그저 저희를 한심하게 보면서 보안 프로토콜을 확인시켜 주더라고요. 이상감지 기능이 있는 WPA2 엔터프라이즈, 해킹을 하려야 할 수가 없는 보안 수준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렇게 한국이 제공하는 최고 보안 수준의 무료 와이파이는 프랑스의 유선 네트워크보다 더 빨리, 더욱 고화질의 동영상을 스트리밍할 정도로 품질도 훌륭하더라고요. 어떻게 비행기로 가득 찬 활주로 아래에서 이런 성능의 와이파이를 그것도 무료로 제공할 수가 있는지 저는 제 조국의 한숨만 나오는 인프라가 떠올라 현타를 느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에게 설명을 해준 프랑스인은 이내 충격적인 말로 제 자존심을 지옥 끝까지 끌어내릴 뿐이더군요. 프랑스인인 제가 왜 한국에 있는 줄 아시나요? 저는 개발자예요. 그런데 한국의 IT 기술 수준은 프랑스를 훨씬 상회하고 있고 따라서 발전 가능성 및 월급도 한국이 훨씬 높기 때문에 저는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이젠 프랑스의 인력들이 한국으로 수출되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그런데 당신들은 아직도 한국을 무시하며 시대착오적인 발언을 일삼고 있다니 부끄러운 줄 아세요? 도대체 언제 이러한 판도가 바뀌어 버렸던 것일까요?
저는 모든 면에서 압도적으로 한국에 밀리고 있는 제 조국의 현실에 한숨만을 내쉴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이들을 이끌어야 하는 몸이었고, 그렇게 정신을 차리고 공항과 바로 연결되어 있는 지하철 내부로 이동했어요. 사실, 보통은 이런 부분이 제가 두려워하는 수학여행의 일부입니다. 일단, 제 영어는 그리 완벽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30명의 10대들이 반쯤 잠든 상태에서 가방을 끌고 다니는데 저는 이들 모두를 통솔하며 필사적으로 지하철 지도를 해독하려고 종이를 흔들고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심지어 프랑스에서는 표지판이 희미해지고 때로는 파손된 상태이기도 합니다. 매표기는 동전을 삼킨 채 뱉어내지 않는 경우도 흔하죠. 도움을 요청하고 싶다고요? 프랑스 직원들이 얼마나 불친절하고 책임감이 없는지 잘 아시잖아요? 그들은 그저 어깨를 으쓱하며 막연하게 아무 복도만을 가리킬 뿐입니다. 하지만 여기 한국에서 저는 정말 예상치도 못한 경험을 할 뿐이었습니다. 제 학생들은 프랑스어로 인사하는 발권 기계 앞에 조용히 서 있더군요. 영어가 아닌 프랑스어였습니다. 유럽에서조차 불어 기능을 제공하는 키오스크는 거의 찾아볼 수 없어요. 심지어 한국의 무인 발권기는 화면 터치로 티켓 옵션, 관광 패스, 기차 위치를 보여주는 애니메이션 아이콘이 있는 실시간 지하철 지도까지 표시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기계는 카드, 비접촉식 결제, 스마트폰 등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결제 수단을 받아들이기까지 했죠. 저는 매표기가 동전에 질식하고 카드를 거부하며 중세 저주일 수 있는 오류 코드를 제공하는 프랑스가 생각났습니다. 이를 보고 피에르는 선생님, 프랑스 자판기에서 탄산음료를 사는 것보다 이게 더 쉬운 것 같아요. 라고 속삭였습니다. 피에르의 말이 완전히 맞았어요. 하지만 지하철로 내려오면서 충격은 더욱 깊어질 뿐이었습니다. 승강장은 너무나도 시원했거든요. 저희 위에는 숨겨진 통풍구를 통해 차가운 공기가 방출되고 있었는데 이건 프랑스의 녹물만 뚝뚝 떨어지고 더운 바람이 나오는 승강장과는 차원이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심지어 투명한 안전문이 승객과 선로를 안전하게 분리하고 열차가 도착했을 때만 미끄러져 열리더군요. 이게 스크린 도어인가요? 한국은 이걸 대체 왜 설치한 거죠?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프랑스에는 스크린 도어라는 개념조차 없어서 그는 이게 대체 지하철에 왜 있는 건지도 이해하지 못하는 모양이었어요. 저는 그저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며 사고와 극단적 선택을 예방한다고 설명할 뿐이었습니다. 너무 간단하네요. 라고 학생은 답하더군요. 네, 너무 간단한데도 프랑스에서는 이런 기본적인 인프라조차 없기에 학생들은 거의 비문명인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동시에 흉측한 그라피티, 퀴퀴한 열기, 때로는 열리고 때로는 열리지 않는 문 등 프랑스의 지하철이 생각났습니다. 문이 안 열리면 어떻게 하냐고요? 당연히 열차는 그냥 종점까지 가버립니다. 승객들은 그야말로 버려지는 것이죠. 문이 안 열려서 열차에 못 타면 그나마 낫지. 이미 탑승해 있는 승객들은 꼼짝없이 종점까지 납치당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 한국에서는 바닥 타일 하나조차도 자존심이 걸린 것처럼 반짝였습니다. 그렇게 지하철은 속삭이듯 조용하게 들어왔습니다. 좌석은 쿠션이 있고 바닥은 흠집이 없었으며 디지털 화면이 여러 언어로 다음 역을 알리더군요. 여권 번호를 입력하거나 동의서에 서명하는 관료적인 의식 없이 무료 와이파이가 즉시 연결되었습니다. 피에르는 휴대폰을 들고 우리 집의 초고속 인터넷보다 빠르다 라고 외쳤습니다. 논쟁을 벌이고 싶었지만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한국의 지하철 와이파이는 지하에서조차 고화질 동영상을 스트리밍했지만 프랑스의 초고속 와이파이는 매우 불안정해서 이메일이 로드될 때까지 30초를 기다리기도 하거든요. 심지어 이러한 지하철에서는 와이파이는커녕 전화조차 제대로 안 터지곤 합니다. 고백하건대 프랑스의 자존심이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수년 동안 저는 학생들에게 유럽이 문명의 모범이라고 말했고 아시아는 저희를 쫓아오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이곳에서 저희는 미래의 수도에 발을 들여놓은 원시인처럼 느껴졌습니다. 계몽주의라는 유산을 가진 조국 프랑스는 매표기조차 제대로 관리할 수 없었고 한국은 지하에서 열, 안전, 연결성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으로서 절대로 자존심을 그대로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하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며 스스로를 위로했어요. 좋아, 한국은 똑똑한 지하철이 있어. 하지만 문화? 역사? 물론 프랑스는 여전히 우위에 있어. 그걸로 된 거야. 하지만 그 순간 경악스러운 상황이 터지게 됩니다. 그렇게나 한국을 까내리던 오드리가 선생님, 보세요. 지하철 안에 USB 충전 포트가 있어요.
라고 외쳤거든요. 실제로 모든 좌석에는 충전 소켓이 있었습니다. 파리에서는 지하철에 에어컨을 설치할지 여부에 대해 수년간 논쟁을 벌이며 결국에는 예산 부족으로 설치하지 못할 때 한국인들은 이미 지하에서 전자기기에 전력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프랑스의 구식 열차에서 이런 포트를 구비해 둔다면 전력이 부족해서 그대로 지하철이 멈춰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하지만 한국은 승객들의 전자기기 충전을 돕고 있는 동시에 시원한 에어컨 바람까지 제공하면서도 완전히 안정된 지하철 운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모든 면에서 프랑스는 뒤져 있던 것이죠. 그렇게 저는 여러 생각을 하며 드디어 서울에 도착하게 됩니다. 지하에서 대낮으로 떠오른 저희는 서울의 거리가 현대 도시의 혼란과 어울릴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분명 지금까지의 한국은 우수했지만 한국은 그들의 수도까지 속임수로 대체할 수는 없을 거예요. 저는 포트홀, 넘쳐나는 쓰레기통, 보행자를 볼링핀처럼 대하는 운전자들을 위해 대비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의 거리는 제 냉소주의를 조롱할 뿐이더군요. 서울의 인도는 넓고 매끄럽고 기하학적 정밀도로 심어진 나무들로 자비롭게 그늘져 있었습니다. 금이 간 곳도 없고 껌찌꺼기도 없고 개들의 배설물도 없는 완벽한 인도를 따라 저희는 계속해서 걸어갈 뿐이었어요. 프랑스에서 인도는 미래의 역사가들이 고대 담백공초층을 연구할 고고학적 유적지처럼 거의 발 닿는 모든 곳에 담백공초와 소변 자국들이 펼쳐져 있지만 한국은 마치 땅 자체가 저희를 품어주고 환영해주는 것 같았어요. 특히나 한국 길거리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디지털 디스플레이는 지역 온도, 습도, 꽃가루 수치, 심지어 공기질까지 실시간 업데이트로 빛내고 있었기에 저는 결국 실소를 터뜨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리옹에서는 중세 농부들이 전염병에 대해 배운 것처럼 기침을 통해 공기질에 대해 인지하지만 한국은 모든 것이 최첨단이었거든요. 그렇게 저희는 계속해서 거리를 걸었습니다. 그때 충격적인 위기의 상황이 저희에게 닥쳐오게 되었어요. 길거리를 따라 은은하게 뿌려진 미스트에 피에르는 가스가 배출된다라고 외치며 공포를 표했거든요. 아마 어디선가 가스가 누출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었죠. 그러나 한국인들은 그의 행동에 웃음을 터뜨릴 뿐이더군요. 저는 이들의 이해할 수 없는 안전불감증의 황당함을 느끼고 있었는데 그중 한 한국인이 나서 서툴지만 분명한 영어 발음으로 충격적인 말을 해오기 시작했어요. 지금 날씨가 상당히 덥잖아요. 이건 서울의 열 완화 시스템의 일부인 살균 수증기예요. 이 미스트는 습도에 자동으로 맞춰 조정되고 사용자로 하여금 최적의 만족도를 느끼게끔 도와주죠. 저와 학생들 모두는 그저 그 자리에 굳어버릴 뿐이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거리에 깔린 노상방뇨를 하는 노숙자들에 의해 소변 수증기가 튀기는 게 다지만 한국은 진정으로 선진적인 방법으로 더위를 극복하고 있었거든요. 이게 바로 이례적인 폭염으로 인해 전 세계가 초토화된 와중에도 한국만큼은 전 세계에서 폭염을 가장 성공적으로 극복한 국가라는 타이틀을 유지하고 있는 비결인 모양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드리는 한국을 계속해서 인정하려 들지 않더군요. 그녀는 전봇대 근처에 있는 CCTV 돔을 발견하고 선생님, 우리 감시당하고 있나요? 라고 외치며 화제를 돌리기 시작했거든요. 저희 일행은 한국은 사생활을 침해하는 국가인가 싶어 순간적으로 한국을 의심했는데요. 저희에게 설명을 해줬던 한국인이 다시 나서더군요. CCTV 때문에 불편하신 건가요? CCTV를 보면서 잔뜩 인상을 찌푸리고 계시네요. 하지만 이 카메라는 꽤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요. 교통 AI의 피드를 보내어 각종 실시간 정보 및 지도를 구축하는 데 사용되기도 하고 혼잡과 사고를 자동으로 감지하여 범죄를 사전에 방지해 주기도 하거든요. 물론 프라이버시는 보호됩니다. 저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대비되어 있는 한국에 그저 실소를 터뜨릴 뿐이었습니다. 프랑스는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있는 CCTV마저 아예 방치하며 관리 자체를 안 하고 있지만 한국은 이미 AI 기술을 CCTV에 도입하여 도시를 더욱 극한으로 발전시키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저희는 완전히 너덜거리는 마음을 부여잡고 계속해서 서울거리를 걸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넓은 도로가 나오더군요. 하지만 경적을 울리는 자동차들로 혼란스럽기는커녕 수학적 정밀도로 조율된 넓은 대로는 그저 조용하고도 깔끔한 모습만을 보여줄 뿐이었어요. 특히나 이곳의 신호등이 매우 놀라웠는데 한국의 신호등은 단순히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상자가 아니었거든요. 디지털 패널로 전 구역에서 동기화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횡단보도에서 기다리다가 신호 위에 카운트다운 시계가 있는 것을 발견했는데
신호등이 바뀔 때까지 30초가 남았더라고요. 초록불뿐만 아니라 빨간불까지 전부 카운트다운 해주고 있었습니다. 이건 간단하지만 천재적이었어요. 프랑스에서는 빛이 바뀌기까지 2분이 남았는지 2초가 남았는지 확신이 서지 않는 도박꾼처럼 도로 가장자리에 서 있어야 하거든요. 그러니 프랑스에서 무단횡단은 매우 일상적이죠. 그러나 한국에서는 길을 건너는 것조차 과학처럼 느껴졌고 이러한 놀라운 인프라 덕분에 아무도 무단횡단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경이로움은 바로 AI가 제어하는 교차로였어요. 저는 나중에 서울의 교통관리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교통 흐름을 조절하는 AI 플랫폼과 연동된 수천 개의 센서와 카메라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 도로가 혼잡해지면 알고리즘이 청신호 시간을 재설정하여 정체를 해소하고 있었어요. 리옹에서는 1월에 신호등 프로그래밍 계획이 있으면 차일피일 미뤄지다가 결국 몇 년 뒤까지 잊어버립니다. 그러니 이러한 실패한 시스템 때문에 교통 체증이 2시간 동안 지속되는 것은 매우 일상적이죠. 하지만 서울에서는 애초에 시스템 자체가 정체를 방지하고 있었어요. 제 학생 중 한 명인 아멜리가 한국 신호등의 디지털 타이머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프랑스는 세계 최고라면서요. 그런데 왜 프랑스에는 이런 게 없나요?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프랑스에서는 신비로움을 믿기 때문이지. 길을 건너면서도 우리는 긴장감을 더 선호하거든. 학생들은 웃었지만 씁쓸한 웃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조롱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한국의 놀라움은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저는 더 멀리 걸어가면서 더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건 바로 침묵이었어요. 끝없는 자동차와 버스에도 불구하고 소음은 파리보다 훨씬 덜 공격적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한국의 많은 버스는 전기로 운행되어 굉음 대신 윙윙거리는 소리와 함께 미끄러지고 있었어요. 심지어 한국은 대중교통을 위한 별도의 차선까지 구비되어 있어 정시성을 보장했죠. 특히나 버스 정류장도 특별했습니다. 에어컨 통풍구가 있는 투명 유리 공간, 버스 도착 시간을 정확하게 표시하는 디지털 디스플레이, 심지어 USB 충전 포트까지 그야말로 없는 게 없었거든요. 피에르는 선생님, 버스 정류장에 와이파이가 설치되어 있어요. 라고 외쳤습니다. 또 다른 학생은 그리고 보세요. 냉각 안개 스프레이가 여기에도 설치되어 있어요. 라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한숨을 쉴 뿐이었어요. 리옹에서 버스 정류장은 아무도 신뢰하지 않는 희미한 종이 일정표가 있는 기둥입니다. 때로는 일정 자체가 훼손되어 음란한 낙서로 대체되기도 하죠. 애초에 일정표는 지켜지는 법이 없어서 있으나 마나한 존재긴 하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여기 한국에서 버스 정류장은 단순한 기다림이 아니라 존엄하게 기다리기 위해 설계된 기술의 미니어처 오아시스였습니다. 저는 그 부조리함에 웃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프랑스에서는 정치인들이 비로부터 승객을 보호하기 위해 버스 정류장에 가니 그늘을 건설할지에 대해 수년 동안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건설되지 않죠. 하지만 서울에서는 버스 정류장 자체가 저희 부처보다 훨씬 더 똑똑했어요. 그러나 더 놀라웠던 건 따로 있었어요. 한국의 거리가 청결하다는 것은 진작에 알았지만 너무 비정상적으로 청결했거든요. 아이들도 이상함을 감지했는지 더러운 곳이 대체 어디에 있는 거지? 라며 혹여라도 로봇이 밤의 거리를 청소한 건 아니냐며 농담까지 건넸어요. 그리고 정말로 저 멀리에서는 로봇이 길거리를 청소하고 있더군요. 그랬습니다. 한국은 현재 시범용으로 로봇 청소 인프라를 구축해둔 상태였고 그래서 웬만한 곳들은 전부 로봇이 사람을 대체하여 청소하고 있던 거였어요. 어떻게 이런 나라가 다 있을 수가 있는지 저는 그저 완전히 넋이 나갈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작은 위기가 닥쳤습니다. 줄리앙은 자신의 카드가 사라졌다며 울부짖었거든요. 알고 보니 그는 편의점에서 간식을 사다가 카드를 그대로 단말기에 꽂아둔 채 그대로 온 것입니다. 심지어 그곳은 무인 편의점이었어요. 직원이 카드를 지켜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줄리앙이 그것을 깨달았을 때는 거의 20분이나 지난 상태였어요. 패닉이 퍼졌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카드를 분실하면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야기하는 도용 피해를 당하고도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도 없어요. 여기에 몇 시간의 서류 작업, 교체 비용, 심지어 개인 책임에 대한 강의까지 받을 수 있죠. 줄리앙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선생님, 절대로 돌려받지 못할 거예요. 어쩌죠? 저는 줄리앙에게 희망 섞인 말을 건네줄 수도 없었습니다. 프랑스 전역에는 카드 복제를 위한 도용 카드 단말기까지 즐비한 상황인데 어떻게 카드를 돌려받을 기대를 할 수가 있겠어요? 하지만 저희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발걸음을 되돌렸습니다. 그리고 편의점에 도착한 순간 저는 그대로 경악을 하고 말았어요. 카드는 가게 카운터에 놓여 있었고 한국인 손님들 여러 명은 여전히 해당 무인 편의점을 이용하고 있었지만 아무도 줄리앙의 카드에는 손도 대지 않았거든요. 제 학생들은 마치 기적을 목격한 것처럼 쳐다보았습니다. 무인 편의점이 양심적으로 운영되는 것도 기적인데 남의 카드를 보고도 절대로 훔쳐가지 않는 사람이 있다니 이건 프랑스에서 배웠던 모든 교육과 기본 상식들을 전부 부정하는 장면이었거든요. 만약 이 일이 프랑스에서 일어났다면 줄리앙이 속삭였습니다. 카드는 이미 이베이에 있을 거예요. 혹은 수백만 원이 부당하게 청구되며 저희 부모님은 그대로 월급을 헌납해야 했겠죠. 저는 긴장하며 웃었습니다. 그의 말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길을 건너는 단순한 문제에서도 한국이 우리를 모욕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우리의 자부심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천재성은 하나의 거대한 기념비를 세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세부사항을 지성과 존중으로 설계하는 데 있었죠. 그렇게 저희는 다시금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이내 깜짝 놀랄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죠. 바로 웬 한 무리의 외국인 관광객들이 쇼핑이라도 했는지 지하철역처럼 보이는 지하 공간에서 쇼핑백 한 무더기를 갖고 올라오고 있었거든요. 학생들은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냐며 아우성을 쳤고 결국 저희는 이곳 지하철역을 한번 들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지하 네트워크에 들어서면서 저희는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발을 내디뎠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죠. 첫 번째 느낌은 안도감이었습니다. 일반 에어컨의 인위적인 냉기뿐만 아니라 세심하게 관리된 기후까지 공기 자체가 시원하더군요. 그리고 저는 나중에서야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서울 지하철은 지하수를 재활용하고 냉각된 공기를 플랫폼을 따라 환기구를 통해 밀어내는 지열 냉각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강제 냉방이 아니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재활용하는 것이죠. 지구 자체를 자연 안정제로 사용하여 효율적이고 천재적으로 설계된 시스템이었습니다. 선생님, 여긴 마치 겨울 같아요. 한국은 프랑스보다 훨씬 더 지옥 같은 여름 날씨를 갖고 있지만 실제 체감하기로는 한국은 전혀 덥지 않아요. 한 학생이 눈이 내릴 것을 예상한 것처럼 팔을 내밀며 외쳤습니다. 저는 부드럽게 웃었지만 속으로는 부러움을 느낄 뿐이었어요. 프랑스는 지속 가능성에 대해 끝없이 이야기합니다. 저희는 기후 적응에 대한 긴 보고서를 작성하죠. 하지만 정작 여름이 오면 창문을 열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은 이미 문제를 해결한 상태였죠.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갈수록 놀라움은 더욱 커졌습니다. 서울의 지하는 단순한 지하철이 아니라 도시였거든요. 옷가게, 서점, 푸드코트, 심지어 미술 전시회까지 모든 쇼핑거리가 수면 아래로 펼쳐져 있었습니다. 제 학생 중 한 명이 표지판을 가리켰습니다. 지하 쇼핑센터. 선생님, 여기 지하철인가요? 아니면 쇼핑몰인가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저는 건조하게 대답할 뿐이었어요. 둘 다. 리옹에서는 지하 주차장 하나조차 누수로부터 자유롭게 할 수 없어. 그러나 여기 한국에서는 거리 아래에 쇼핑 지구를 건설해버렸구나. 진실은 삼키기 어려웠습니다. 한국은 이러한 지하시설을 세상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이러한 지하 쇼핑몰은 상업뿐만 아니라 기후 피난처 역할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밖에 더위가 견디기 어렵거나 겨울이 잔인해질 때 한국의 시민들은 기후 시스템의 보호를 받고 지하철과 연결되어 끝없는 편의시설로 즐거움을 누리며 지하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영리한 건축이 아니라 도시의 회복력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프랑스와 비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파리에서는 폭염이 닥치면 정부가 시민들에게 물을 마시고 창문을 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도시 미관을 해치니 에어컨은 설치하지 말라는 책임감 없고 쓸모없는 말만을 반복할 뿐이죠. 하지만 한국은 도시 자체가 방패가 되고 있었어요. 물론 한국은 지하임에도 완벽한 공기를 자랑하고 있기도 했죠. 이곳 디지털 화면에는 공기질 수준이 표시되었습니다. PM2.5, CO2, 환기 상태. 학생들이 눈을 깜빡였습니다. 선생님, 지하철역 자체가 숨을 쉬는 것 같아요. 저는 한숨을 쉴 뿐이었어요. 도대체 한국은 얼마나 앞서 있다는 말인가요? 하지만 그때 충격적인 위기 상황에 닥쳐왔습니다. 디지털 화면 중 하나가 잠시 빨간색으로 깜빡이며 경보를 외치기 시작했거든요. 피에르는 가스 누출이라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학생들은 극적으로 입을 가렸어요. 지하 시설에서의 가스 누출이라니. 저희는 극한의 위기 상황을 느끼며 일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한국인들은 너무나도 태연하고 침착하더군요. 그리고 한 한국인 직원이 재빨리 다가와 저희에게 놀랄만한 이야기를 해오기 시작했어요. 진정하세요. 이건 훈련 상황이에요. 저희는 한국어와 영어로 진작에 공지 방송을 했는데 못 들으셨나 보군요. 저희는 지금 시스템에 오염이 발생하면 공기를 얼마나 빨리 교체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훈련을 실시하고 있었어요. 실시간 폐는 3분도 채 되지 않아 공간을 청소할 수 있었고 훈련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제 학생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쳐다보았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지하에 가스가 누출되면 첫 번째 대응은 거부, 파업, 3년 후 조사가 진행될 게 분명해요. 그러나 한국은 이미 모든 것을 대비하고 있는 완벽한 국가였죠. 물론 이곳 지하상가는 그 어떠한 시설보다도 깔끔하게 유지되기도 했습니다. 저희는 이내 녹이나 하수 냄새가 아니라 지글지글 끓는 고기와 신선한 빵 냄새가 나는 지하 푸드코트에 도착했거든요. 로봇이 쟁반을 들고 미끄러지듯 지나갔습니다. 이러한 미래의 모습에 제 학생들은 아이들처럼 박수를 쳤어요. 선생님, 한국에서는 로봇도 직업이 있어요. 그들은 농담을 던졌습니다. 저는 이번에도 씁쓸하게 웃을 뿐이었어요. 프랑스에서는 1시간 안에 로봇이 낙서로 뒤덮인 채 파손되어 재떨이로 사용될 수도 있었습니다. 혹은 그대로 도난당해 버렸겠죠. 저는 그저 부끄러움을 느낀 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끊임없는 지정학적 압박을 받는 작은 나라가 어떻게 평화와 자원의 상황에 발을 들여놓으면서도 이렇게나 세련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쓴웃음을 지으며 프랑스인은 철학 토론에 너무 바쁠 때 한국인들은 조용히 미래를 건설했다고 생각했어요. 프랑스인들은 꿈만 꾸고 있을 때 한국인들은 정말로 행동을 함으로써 자신들의 미래와 운명을 바꿔버렸던 것입니다. 그렇게 저희는 다시 지상으로 올라가기로 했습니다. 벽을 따라 대피로가 LED 화살표로 빛나고 있더군요. 비상용 소화기는 스마트하게 연결되어 있어 하나를 제거하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긴급 상황을 감지하고 보안을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소화기가 장식용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는 소화기 도난이 너무 작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아무도 물건을 훔쳐가지 않고 있었죠. 물론 물 얼룩으로 축축하고 그래피티로 뒤덮인 프랑스의 지하터널도 떠올랐어요. 때때로 승객을 돌아볼 수 있을 만큼 대담한 거대한 쥐들이 서식하기도 하죠. 그러나 여기서 저를 응시하는 것은 깨끗한 유리에 비친 제 모습뿐이었습니다. 마침내 다시 올라왔을 때 태양은 여전히 잔인했습니다. 하지만 제 학생들은 웃고 있었어요. 그들은 더 이상 일본을 그리워하며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한국이 저희가 상상했던 별볼일 없는 국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한국은 여러모로 일본의 완벽한 업그레이드 버전이었죠. 한국은 저희에게 지하의 영혼을 보여주었습니다. 유럽은 표면 아래의 문제를 숨기고 한국은 해결책을 숨기고 있습니다. 그들은 필요를 예술로, 효율성을 문화로 바꾸어 놓았죠. 저는 잠시 멈췄다가 아이러니하게 덧붙였습니다. 데카르트가 여기 한국에서 살았다면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가 아니라 나는 적응한다. 그러므로 나는 번영한다라고 썼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건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한국은 한때 유럽의 우월성에 자부심을 가졌던 저를 그저 한국 교실에 조용히 앉아있는 학생으로 만들 거라는 사실을 아예 모르고 있었죠. 다음 날 한국의 바깥 더위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정부 부처를 공황 상태에 빠뜨릴 정도로 체감온도가 40도를 넘어섰습니다. 리옹에서는 전력망이 완전히 붕괴되었고 병원은 열사병에 걸린 노인들로 넘쳐났지만 병원 인프라 자체도 붕괴된 상황이기에 그야말로 아비규환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했어요. 더우면 물을 마시고 창문을 열라는 해결책을 제시하는 무능한 정부는 결국 이러한 비극적인 결말을 막을 수 없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한국에서는 완전히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열은 열이고 물리학은 어디에서나 똑같기에 한국도 프랑스와 같은 아비규환이 벌어져야 했지만 저는 한국의 도시의 중심부에 들어서자마자 한국은 다른 규칙에 따라 움직인다는 것을 깨닫고 말았어요. 고층 빌딩 자체가 태양을 바라보며 웃는 것 같았습니다. 반짝이는 유리탑이 저희 위에 떠올랐지만 그건 그저 예쁜 빌딩만은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숨쉬고 적응하는 기계이자 살아있는 시스템이었죠. 저희가 방문한 한 건물, 시청 별관은 마치 녹색으로 덮인 유리 물결처럼 보였습니다. 식물들이 정면을 가로질러 올라가 표면을 가리고 있더군요. 근처의 공기는 거의 정원처럼 더 시원했습니다. 나중에 저는 살아있는 식물이 자동으로 관계되어 열 흡수를 줄이고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녹색 커튼으로
전체 구조물이 감싸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이곳 건물 창문은 센서가 햇빛을 추적하여 자동으로 음영을 조절하고 있기에 자동으로 최적으로 온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도 인지하게 되었죠. 선생님, 프랑스의 시청은 그냥 돌이잖아요. 그런데 한국은 건물마저도 다르네요. 한 학생이 속삭였습니다. 그녀의 말이 맞았어요. 리옹에서 시청은 역사의 기념비이지만 폭염이 오면 돌 오븐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시청은 기후에 대한 무기이자 방패였어요. 더 나아가자 저는 한국의 가로등, 건물벽, 심지어 쓰레기통까지 곳곳에 센서가 장착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센서는 온도, 습도, 바람, 공기질을 측정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는 건물 냉각 시스템, 교통 패턴, 심지어 보행자 신호까지 조정하여 에너지 사용을 최적화하는 통합 플랫폼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다고 했죠. 프랑스에서는 기온이 상승하면 상점에 더 많은 선풍기가 들어오고 슈퍼마켓에 더 많은 얼음이 팔리며 정부의 무능에 대한 대중의 불만이 해결책으로 떠오릅니다. 그러나 한국은 더욱 최첨단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더위를 극복하고 있었어요. 저희는 한 멋있게 생긴 복합 빌딩에 들어갔어요. 로비 안에는 디지털 보드의 에너지 통계, 즉 현재 소비량, 태양광 발전 기여도, 실내 온도 균형 등이 표시되어 있더군요. 학생들은 마치 비디오 게임 스코어보드처럼 쳐다보았습니다. 선생님, 이 빌딩은 에너지를 얼마나 절약하는지 보여주고 있어요. 프랑스는 자신들을 친환경 에너지 국가라고 소개하지만 오히려 한국이 친환경 국가인 것 같은데요. 라고 한 학생이 외쳤습니다.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건물이 맹목적으로 소비되고 변명으로 숫자를 덮어버리고 있을 뿐이죠. 하지만 한국은 투명하게 자신들의 역량을 전 국민, 전 세계에 공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욱 충격적이었던 점은 따로 있었어요. 저희가 엘리베이터로 향하자 엘리베이터는 사람을 자동으로 감지하고 1층으로 저절로 엘리베이터를 내려보내 주었거든요. 프랑스에서는 엘리베이터가 때로는 작동하고 때로는 층간에 갇히게 하는 오류투성이 상자일 뿐이에요. 그러나 서울의 엘리베이터, 로비는 작은 관제 센터와 비슷했어요. 이건 똑똑하네요. 한국을 그렇게나 비하하던 오드리마저 감탄했습니다. 저는 쓴웃음을 지었죠. 프랑스에서는 정부 건물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해 20분을 기다린 적이 있는데 답답해서 10층을 계단으로 오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곳 시장조차 답답하다며 계단을 내려가고 있더군요. 그러나 한국은 이런 비효율적인 일은 이미 20년 전부터 일어나지 않고 있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고층 푸드코트에 들어갔습니다. 바닥 전체가 활기로 가득 찼지만 공기는 완벽하게 시원하고 조명은 부드러우며 소음은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고요? 건물이 스마트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센서가 각 구역의 사람 수를 추적하여 환기와 조명을 동적으로 조정했습니다. 밀집된 공간에는 더 시원한 공기를 뿜어냈고 빈 테이블은 에너지 절약을 하고 있었어요. 보이지는 않았지만 효과가 있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한 사람이든 100명이든 상관없이 레스토랑이 건물 전체에 하나의 온도 조절기를 사용합니다. 그 결과 에너지 낭비에 한 구역은 땀에 젖은 고객, 그리고 한 구역은 추워서 덜덜 떨며 콧물을 흘리는 고객들이 공존하고 있죠. 그러나 이러한 감탄도 잠시 또 다른 작은 위기가 닥쳤습니다. 편의점에서 카드를 잃어버려 모두를 놀라게 했던 줄리앙이 이번에는 음식 트레이를 통째로 바닥에 쏟아부었거든요. 프랑스에서는 혼란, 직원들의 고함, 심지어 추가 요금까지 발생할 것입니다. 청소 직원은 청소의 대가로 그에게 팁을 요구했겠죠. 그가 맡은 임무가 바로 청소임에도 말입니다. 어쩌면 파업으로 인해 아예 청소 직원이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반응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제가 꾸짖기도 전에 바닥에 있던 센서가 유출을 감지하고 신호를 보냈거든요. 몇 초 만에 구석에서 청소 로봇이 나와 정중하게 콧노래를 부르며 엉망진창을 닦아내기 시작했어요. 로봇은 떠나기 전에 모니터를 통해 인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학생들은 이러한 모습에 웃음을 터뜨리며 긴장을 해소했어요. 칠칠치 못한 줄리앙은 선생님, 한국에서는 청소 로봇도 매너가 좋네요. 불친절한 프랑스 직원을 전부 대체해버렸으면 좋겠어요. 라고 속삭이더군요. 저도 불안한 마음으로 웃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공공장소에서도 기본적인 청결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게으름과 불친절 때문이죠. 그러나 한국에서 로봇은 프랑스인 직원들보다 더 많은 예의를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장면은 그날 오후 늦게 발생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저희는 건물 바로 옆에 있는 서울의 응급 운영센터를 방문하게 되었거든요.
원래 이런 센터는 지루하다며 질색을 해야 정상이었던 아이들이지만 한국의 놀라운 인프라를 계속해서 경험하다 보니 이제야 한국을 진정으로 이해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든 모양이었어요. 그리고 이곳 센터는 거대한 스크린에 교통, 날씨, 대기 오염, 심지어 지하철 혼잡까지 실시간으로 표시되는 공상과학 지휘 다리처럼 보였기에 학생들 모두는 그저 입을 벌린 채 넋놓고 쳐다만 보고 있을 뿐이더군요. 한국의 AI 소프트웨어는 데이터 스트림을 분석하여 재난이 발생하기 전에 위험을 예측했어요. 저는 초조하게 물었습니다. 지진이나 홍수가 발생하면 어떻게 되나요? 한국인 관계자는 미소를 짓더군요. 그러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리소스를 리디렉션하고 시민들에게 전화 및 문자로 경고하며 몇 분 안에 응급팀을 파견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단 1분의 지연도 없는 것입니다. 지연이 없다니 프랑스에서는 홍수 상황이 벌어진다면 도시, 지역, 부처의 책임 여부에 관계없이 관할권에 대한 논쟁이 몇 시간 동안 벌어집니다. 결정이 내려질 때쯤이면 물은 이미 사람들의 거실에 도달해 있죠. 여기서 한국은 우유부단함을 방정식에서 제거했습니다. 시스템 자체가 최초의 대응자였습니다. 피에르가 속삭였어요. 선생님, 우리 정부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나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한국처럼 하기 위해 관련 위원회를 만들고 10년 동안 한국을 연구한 뒤 그대로 한국은 따라할 수가 없는 국가라고 종결을 내버릴 뿐이겠지. 학생들은 웃었지만 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양국의 대조는 너무 고통스러웠거든요. 그렇게 저는 서울의 거리를 걸으며 자존심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각 건물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하나의 선언문이었습니다. 한국은 적응하고 항상 준비하고 자연에 의해 패배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프랑스에서는 여전히 오래된 돌담의 아름다움을 낭만화하며 여름에 우리를 질식시키는 방식을 무시할 뿐입니다. 한국인들은 수세기에 걸친 대성당 없이 살아있는 기술의 대성당이라는 또 다른 무언가를 건설한 상태였어요. 저는 센터를 빠져나오며 더 이상 놀라지 않을 만큼 한국의 경이로움을 충분히 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실험실 같은 공항, 하나의 생명체 같은 지하철, 기후와 함께 숨쉬는 고층 건물. 저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아, 그들의 기계는 분명히 영리해. 한국인 엔지니어들은 천재야. 어쩌면 한국은 이 분야에서만큼은 세계 최고일 수도 있겠지. 하지만 분명히 사람들은 어디에서나 똑같아. 인간은 이기적이고 조급하며 부주의하지. 그건 보편적인 일이야. 그리고 다시 한번 제가 틀렸습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백화점 쇼핑가를 둘러볼 수 있는 자유시간을 주었습니다. 보통 이것은 인솔교사로서 절대로 해선 안 될 행동입니다. 프랑스에서는 십수명의 청소년이 감독 없이 방황하게 하면 지갑이 없어지거나 고가의 장신구를 소매치기 당하거나 하는 범죄에 연루되게 됩니다. 하지만 저는 뭔가 한국에서는 그런 일 따위는 절대로 없을 거라는 이유 없는 확신에 가득 찬 상태였어요. 그리고 곧 펼쳐진 결과는 저를 모욕하기 위해 고안된 사회적 실험처럼 느껴졌어요. 먼저 지갑부터가 그랬습니다. 몇몇 학생들은 간식, 음료, 기념품을 사서 지폐를 계산대에 세지 않고 그대로 두었습니다. 프랑스에서 이런 짓을 했다간 곧바로 동전 사기를 당하고 말 거예요. 그러나 한국인 가게 주인은 단 한 번도 동전을 덜 거슬러주는 사기를 치려고 한 적이 없습니다. 모든 동전은 깔끔하고 정확하게 반환되었고 종종 친절한 인사와 함께 반납되었습니다. 한 소녀는 깜짝 놀라며 속삭였어요. 선생님, 이건 꽤나 복잡한 계산이었지만 그는 저에게 동전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그것도 계산기도 없었음에도 매우 빠르게 돌려주었어요. 프랑스에서는 아마 모르는 척 했을 거예요. 저는 항의하고 싶었지만 그녀의 말이 옳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프랑스에서는 계산원에게 유리하게 반올림하는 것이 국가 스포츠로 여겨지는 문화가 존재하거든요. 나중에 저희는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학생들은 가방을 테이블 위에 놓고 주문하러 갔어요. 저는 학생들에게 소리칠 뻔했습니다. 너 미쳤어? 유럽에서는 가방을 방치하는 것이 도둑질의 초대장과 다름없어. 하지만 학생들이 돌아왔을 때는 모든 것이 손대지 않은 채 그대로였습니다. 심지어 저희 주변에는 노트북, 휴대폰, 지갑까지 테이블 위에 주인 없이 놓여 있었고 주인은 그저 차분하게 주문줄을 서 있을 뿐이었어요. 한국에는 마치 도둑질 따위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프랑스에서는 휴대폰을 카페 테이블 위에 두면 중세 기사가 칼을 든 것처럼 한 손은 항상 그 위에 올려놓고 목숨으로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사회 자체가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으며 고가의 노트북을 그저 좌석 예약에 맡기고 있었죠.
선생님, 한국을 그렇게나 비하하던 오드리가 말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야만인일지도 몰라요. 논쟁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한국은 그렇게나 자신들의 안티팬이었던 오드리마저 완전히 자신들의 편으로 돌려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역시나 가장 극적인 증거는 그날 오후 위기 상황에서 나왔습니다. 피에르는 쇼핑을 하면서 배낭 하나를 샀습니다. 그는 신이 나서 간식과 기념품으로 배낭을 채웠어요. 하지만 1시간 후 이제 다른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진작에 백화점을 벗어났을 때 피에르는 자신이 백화점 휴게 공간에 배낭을 두고 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공황이 일어났어요. 프랑스에서는 작별을 의미합니다. 아니, 작별로 끝나면 다행이죠. 백화점 정중앙에 방치된 배낭이요? 도난당하지 않으면 폭탄 위협으로 취급되어 경찰에 의해 파괴될 것입니다. 피에르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습니다. 선생님, 부모님이 저를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저는 폭발물 용의자로 몰리게 될 거고 국제수배가 되고 말 거예요. 저희는 최악의 상황을 예상하며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지금 당장 백화점에 도착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때 어떤 한국인 시민 한 명이 식은땀을 줄줄 흘리고 있는 저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자초지종을 듣더니 그는 충격적인 반응을 보이더군요. 그는 무슨 그런 일로 긴장을 하냐는 듯 저희가 이해가 안 간다는 눈빛으로 쳐다볼 뿐이었거든요. 그러면서 그는 어디론가로 전화를 걸더니 이내 경악스러운 말을 해오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묵고 있는 숙소의 주소를 불러주세요. 역시나 피에르는 공개수배 명단에 올라간 것이 분명했고 그는 피에르를 즉각적으로 체포하기 위해 저희의 주소를 요구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피에르는 자신의 인생은 여기서 끝났다며 오열을 하며 주저앉자 이 한국인 남성은 충격적인 주장을 해오는 거 아니겠어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이미 백화점의 분실물 센터에 당신들의 배낭을 확보한 상태라고 해요. 한 시민이 당신의 분실물을 보관소에 가져다 주었거든요. 그리고 백화점 측은 당신은 백화점에서 너무 멀리 왔으니 당일 배송 시스템을 통해 당신의 숙소에 직접 배달해 주겠다고 했어요. 그러니 주소를 요구하는 겁니다. 모두가 숨을 헐떡였습니다. 목이 조이는 것을 느꼈어요. 이것은 단순한 정직함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일상생활에 깊이 얽혀 낯선 사람들이 서로의 소지품을 보호할 정도로 공동의 책임이었습니다. 심지어 당일 배송이라니 이건 택배 배송에 최소 한 달이 소요되는 프랑스와는 차원이 다른 배송 인프라였어요. 그렇게 사건은 일단락되었고 학생들은 서로 토론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왜 한국에서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법 때문인 건가? 도둑질을 하면 채찍으로 때리거나 감옥에 가는 거 아냐? 아니, 다른 학생이 대답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서로를 신뢰하기 때문이야. 그리고 그 신뢰를 깨는 것은 부끄러운 일로 여겨지는 걸 거야. 프랑스와는 달리 한국인들은 부끄러움이라는 것을 아는 수준 높은 사람들인 것이지. 그들의 말이 맞았습니다. 제가 기술적 기적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사실 인간의 기적이었습니다. 작은 상호작용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이 드러났어요. 한국에서 도로를 건너면 법적으로 요구되지 않는 경우에도 차량은 보행자로부터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멈췄습니다. 택배기사들은 도난에 대한 두려움 없이 택배를 문 앞에 두고 왔어요. 편의점에서는 고객들이 완벽한 순서로 줄을 섰고 아예 편의점 안에는 직원조차 없었죠. 제 학생들은 선생님, 아무래도 이게 진짜 인프라인 것 같아요. 라고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는 한국에 보이지 않는 행동규범이 모든 가시적인 기술이 자리 잡은 토대라는 것을 분명히 보기 시작했습니다. 스마트 지하철, 로봇 청소기, 응급 시스템 등 어떤 것도 규율과 정직의 문화 없이는 작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기계만으로는 조화를 이룰 수 없어요. 사람들은 먼저 규칙을 존중하는 데 동의해야 합니다. 저는 비교를 멈출 수 없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자유와 개성의 자부심을 느낍니다. 규칙은 의문을 갖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라고 말하죠. 그래서 새치기가 끊이질 않고 신호등이 무시되며 대중의 신뢰가 약화됩니다. 저희는 반란을 낭만화하지만 종종 그것은 단지 위장된 이기심에 불과합니다. 한편 한국인들은 복종이 아니라 상호 존중이라는 또 다른 철학을 선택했어요. 그 결과 시계처럼 작동하는 문명이 탄생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감탄도 잠시 도저히 예측이라는 것을 할 수가 없는 아이들은 또다시 사건을 일으키고 말았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의 경찰관이 저희에게 접근했거든요. 저는 혹여라도 아이들이 남의 물건이라도 훔친 건가 싶어 순간적으로 공포에 질리고 말았는데요. 그런데 이 경찰관들은 영어를 구사하며
놀라운 말을 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혹시 당신의 학생들 중에 스마트폰을 벤치에 그냥 두고 간 학생이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아니, 도대체 그들이 왜 갑자기 뜬금없이 제게 이런 말을 한다는 말인가요? 그들은 마치 미래를 내다보는 것 같은 이상한 말을 해왔고, 저는 그들이 대체 무슨 뜻으로 그런 소리를 하는 건지 의문을 가지며 일단 아이들에게 소지품을 체크해보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때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오드리는 외마디 비명소리를 지르며 자신의 스마트폰이 사라졌다고 말해왔거든요. 그런데 더욱 경악스러웠던 건 이 한국인 경찰관들은 그럴 줄 알았다는 표정을 짓더니 오드리의 스마트폰을 건네왔다는 건데요. 저는 이러한 마법 같은 상황에 완전히 넋이 나가버렸고, 그렇게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고 따져묻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경찰관들은 도저히 믿지 못할 말을 해오기 시작하더군요. 저기 CCTV 보이시죠? 이건 AI 기반 모션인식 CCTV예요. 저 CCTV는 사람들의 행동 및 표정을 기반으로 위기 상황을 자동으로 포착하고 당국에 연락을 해주죠. 그런데 저 CCTV는 전자기기를 충전할 수 있는 벤치에서 스마트폰을 충전하다가 그대로 떠나버린 당신의 학생을 감지한 것입니다. 이런 일은 꽤 자주 벌어져요. 한국인들도 종종 이 벤치에서 스마트폰을 충전하다가 그대로 놓고 가버리곤 하거든요. 그래서 CCTV는 빅데이터를 사용하여 이러한 위기 상황을 자동으로 인식한 거죠. 다음부터는 주의해주세요. 아이러니하게도 오드리가 그렇게나 인권 침해라고 비하하던 CCTV가 자동 인식으로 그녀의 스마트폰을 찾아준 것입니다. 프랑스에서는 이러한 고가의 분실물이 절대로 다시 되돌아오지 않을 뿐더러 경찰서에 맡긴다고 해도 경찰관이 물건을 훔쳐버립니다. 혹여라도 1%의 가능성으로 양심적인 경찰관을 만난다고 해도 긴 양식의 경찰 보고서 몇 주간의 관료주의가 필요하죠. 하지만 서울에서는 즉시 자동적으로 신고되어 20분 만에 스마트폰이 반환되다니 정말로 한국은 인간 경찰뿐만 아니라 로봇 경찰까지 사회를 지키고 있기에 이 나라를 이길 나라는 절대로 없어 보였습니다. 이러한 대조에서 유머도 생겨났어요. 오드리는 자신의 한국 비하는 너무나도 근거가 없고 바보 같았다는 것을 인지했는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선생님, 한국인들은 왜 그렇게 규칙을 잘 따르나요? 라고 물었거든요. 저는 왜냐하면 한국인들은 우리와 달리 규칙을 어기는 것이 철학자가 된다고 믿지 않거든. 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물론 한국에는 프랑스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역사 깊고 멋진 대성당 건물은 없었어요. 하지만 오늘 한국은 보이지 않는 대성당을 보여주었습니다. 돌도 아니고 유리도 아니고 실내도 아닙니다. 이 보이지 않는 건축물은 콘크리트보다 도시를 더 단단하게 묶어주고 있었어요. 모든 스마트 시스템이 서 있는 토대였죠. 정직함이 없으면 기계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규율이 없으면 인공지능은 무너지고 말죠. 그러나 여기 한국에서는 사람들 자신이 인프라였습니다. 프랑스인들은 신앙의 대성당인 노트르담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시민권의 대성당을 지었어요. 그리고 아마도 현대사회에서는 그들의 성당이 더 강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게 저희는 거의 마지막 일정을 향해 떠났습니다. 저희는 예정대로 한반도를 둘러 갈라놓는 가는선인 비무장지대로 여행을 가기로 했거든요. 솔직히 학생들은 꺼려했습니다. 한국에 대해 더욱 이해하는 것은 좋으나 이들은 그런 위험해 보이는 곳에 가는 것을 두려워했거든요. 솔직히 저조차도 망설였어요. 군인들이 순찰하는 땅덩어리가 두려움 외에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 수 있을까요? 하지만 버스에 탑승하면서 저는 묘한 기대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북쪽으로 향하는 차량은 조용했어요. 학생들은 고속도로의 윙윙거리는 소리에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창문 밖을 내다보며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되죠. 위험에 가까운 곳에서도 인프라는 완벽하게 유지되었기 때문입니다. 도로는 매끄럽고 표지판은 분명했으며 교통 규율은 엄격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예산 삭감으로 인해 중심인 파리에서조차 고속도로가 무너지고 타이어에 손상을 주는 포트홀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 한국에서는 잠재적인 전쟁으로 이어지는 도로조차도 완벽했어요. 저는 속으로 속삭였습니다. 그들은 재난의 가장자리에서도 준비하고 있구나. 저희가 도착했을 때 한국의 군인들은 차분한 예의로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제 학생들보다 나이는 약간 많지만 분단된 국가의 짐을 지고 있는 젊은이들이었습니다. 그들 너머에는 철조망이 지평선까지 뻗어 산과 강을 가르고 있었어요. 학생들은 침묵에 빠졌고 마침내 박물관 전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현실이었습니다. 가이드는 이곳의 모든 다리는 철거 슬롯으로 지어졌습니다.
침입하면 몇 분 안에 다리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라고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턱이 조여졌습니다. 리옹에서는 자전거 도로를 건설할지 여부를 놓고 수년간 논쟁을 벌입니다. 서울에서는 전쟁 준비성을 기하하게 통합하고 있었어요. 물론 이곳을 두려워하는 학생들도 있었죠. 줄리앙은 철조망을 응시하며 선생님, 지금 전쟁이 시작되는 건가요? 라고 헐떡였습니다. 학생들 대부분은 비행 중 미사일을 상상하며 당황했어요. 하지만 저희를 안내하던 군인은 부드럽게 미소를 지을 뿐이더군요. 이게 일상입니다. 우리는 전쟁이 오지 않도록 준비합니다. 그리고 이젠 압도적인 국방력으로 전쟁을 대비했죠. 북한이 한국에 쳐들어온다면 그들의 군대는 1분도 채 지나지 않아 전부 괴멸될 텐데 어떻게 그들이 함부로 경거망동을 하겠어요? 이게 바로 억지력의 중요성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침착함이 저희를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기차 파업 소문 하나가 국가적 히스테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인들은 영구적인 위협을 받으면서도 차분하게 걸어가고 있었어요. 가이드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70년 동안 한국은 전쟁의 그늘 아래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결코 안주할 여유가 없었어요. 한국에서 볼 수 있는 모든 제도와 규율은 생존이 요구했기 때문에 존재합니다. 그 말은 저에게 일격처럼 다가왔습니다. 생존은 그것을 요구했습니다. 갑자기 모든 것이 제자리에 떨어졌어요. 그들의 정직함, 규율, 완벽한 시스템, 이것들은 문화적 특성이 아니었습니다. 끊임없는 위협의 용광로에서 만들어진 생존 전략이었죠. 저는 제 학생들을 보았습니다. 이들은 평화의 자녀였어요. 그들은 국경이 보이지 않고 전쟁이 먼 역사의 교훈인 유럽에서 자랐습니다. 그들에게 훈육은 귀찮은 일이며 정직은 선택입니다. 그러나 한국인에게는 삶 그 자체였죠. 그렇게 저는 많은 생각에 잠기며 북쪽이 내려다 보이는 전망대에 들어섰습니다. 학생들은 쌍안경을 얼굴에 대고 속삭이더군요. 가이드는 가족들이 찢어지고 비밀리에 터널이 파여지고 군인들이 항상 경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학생들은 침묵에 빠졌어요. 저는 한국이 아니라 학생들을 보며 웃었습니다. 유럽에서 우리의 가장 큰 위협은 축구 경기 중 와이파이 고장 여부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생존이 70년 동안 교육과정이었고 결국 그들은 그것을 가장 성공적으로 해냈습니다. 학생들은 제게 소심한 질문을 건네더군요. 선생님, 한국인들은 전쟁이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어떻게 이렇게나 우수한 모습을 갖출 수 있었던 거죠?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전쟁도 깰 수 없을 정도로 강한 사회를 건설함으로써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억지력을 갖춘 거지. 아무래도 진정으로 강한 사람들은 바로 한국인인 것 같아. 한 학생은 선생님, 프랑스에서 우리가 대비하는 가장 큰 위기는 버스 기사들의 파업입니다. 라고 속삭였습니다. 저희 모두가 웃었지만 웃음은 쓴맛이 났습니다. 그때 제가 결코 잊지 못할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한 군인이 수십 년 전 북한이 비밀리에 파놓은 터널로 저희를 이끌었거든요. 저희는 발자국을 제외하고는 아무 말 없이 습한 벽을 통과했습니다. 그 군인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터널이 더 있습니다. 더 많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항상 지켜보고 준비하죠. 항상 말입니다. 제 학생들은 몸을 떨었습니다. 저 역시 터널에서가 아니라 깨달음에서 한기를 느꼈어요. 이 나라는 매일 위협 속에서 살아가지만 두려움에 무너지지 않고 삶의 모든 세부사항에 회복력을 불어넣었습니다. 밖으로 돌아온 태양은 다시 불타올랐습니다. 저희는 서울로 돌아왔고 대조는 더욱 깊어졌어요.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저희는 전쟁의 끝에 서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카페가 가득하고 아이들이 웃고 네온 사인이 번쩍이는 등 활기가 넘치는 도시에 서 있었어요. 마치 회복력이 생존뿐만 아니라 기쁨도 탄생시킨 것 같았죠. 그날 저녁 제 학생들은 자신의 변화를 드러내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선생님, 프랑스가 70년 동안의 위협을 견뎌내고도 여전히 한국처럼 성공적으로 국가를 구축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또 다른 학생이 물었습니다. 우리 국민이 한국처럼 끝까지 교율을 유지했을까요? 아니면 그저 혼란에 빠진 채 붕괴해버렸을까요? 저는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저는 후자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프랑스의 역사를 생각했습니다. 네, 프랑스는 전쟁과 혁명, 점령 속에서도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평화가 영구화되자 규율이 약해졌어요. 저희는 너무 편안해졌는지도 모릅니다. 저희는 과거의 영광을 기리는 기념비를 세웠지만 현재의 생존 시스템은 소홀히 했습니다. 한국인들은 평화의 사치를 부정하고 대신 회복력 있는 기념비를 세웠죠. 오늘날 한국은 역사의 무게를 드러냈습니다.
모든 지하철, 모든 버스 정류장, 모든 정직함의 행위는 생존에서 비롯되었어요. 그들은 게으름의 사치도 안일함의 특권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들이 저희를 빠르게 능가해버렸던 이유일 것입니다. 그날 밤 별처럼 반짝이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내려다보며 저는 학생들이 더 이상 이 여행을 조롱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겸손해졌죠. 저희는 마지못해 한국을 2순위로 취급하며 한국에 왔습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뒤처진 나라는 프랑스이고 조용히 앞서 나간 나라는 한국임을 확실히 깨달았어요. 그리고 학생들이 다시금 선생님, 프랑스가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을 때 저는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서 솔직히 털어놓을 뿐이었죠. 얘들아, 제발 한국과 프랑스와 비교하지 말아줘. 내 세대는 한국이 프랑스를 앞지르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거든. 이젠 우리가 한국처럼 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너희 미래 세대에 달렸단다. 너희가 한국인들처럼 할 수 있다면 프랑스는 다시금 한국을 재역전할 수 있을 거야. 학생들은 이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제 말을 받아들였어요. 저희에게 실망만을 안겨다 줄 거라고 생각했던 한국은 저희 모두에게 완벽한 교훈과 겸손함을 되찾아준 것입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